첫 번째, 오늘의 어휘를 암기한 후 본 강의를 들으세요.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필기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들은 후에 강의 노트에 기재한 연습 문제를 푸세요. 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스쿨의 HSK 강사 진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HSK 4급 쓰기 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로 등장하는 작문하기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HSK 4급 쓰기 작문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단어가 함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요구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참고해서 이 단어로 정확한 문장을 만들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꼭 몇 자를 써야 됩니다. 몇 글자로 작문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장부터 조금씩 살을 보태가면서 조금 길어지는 스토리에 들어가는 이런 문장을 만들면서 연습을 하시면 또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보면 우리 지난번과 같은 경우에는 동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사 연습을 했었고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작문을 하는지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사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확실한 작문할 때 그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능 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문장을 만들면 틀릴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빙간, 과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빙간이라는 단어를 그냥 과자라고만 생각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자 플러스 비스켓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봉지에 들어가 있는 뭐 새우땡, 양파땡 이런 과자들은 빙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건 부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뭐 씨아티아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무슨 깐이라고 표현하던가. 그래서 이 빙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쿠키 모양으로, 비스켓 모양으로 생긴 이런 것들만 빙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작문하면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이시죠? 이 단어를 쓸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갖다 활용합니까? 여기 보이시죠?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는 뭐에 속하는 거죠? 큰 카테고리 음식은 빙간입니다. 네, 그래서 명사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는 콜라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은 진준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 그림에 등장한 큰 카테고리를 얘기만 해준다면 만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물은 뭐였다고요? 빙간입니다. 食物가 아니어도 뭐 食品이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식품 됩니다. 또는 먹을 것이라고 해서 吃的东西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면요. 전체 카테고리를 앞에다가 쓰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것은 이것이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요 템플릿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네모에서 보고 있는 단어들은 다 여기에다가 붙일 수 있는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큰 카테고리가 뭘까요? 앞에 있는 거 라오후, 호랑이죠. 熊猫, 팬더. 그러니까 얘네들의 카테고리는 뭡니까? 동물이죠.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我最喜欢的 여기에 어떤 걸? 动物, 是 호랑이, 是 팬더. 두 번째, 장청, 만리장성할 때 장성입니다. 얘도 시험에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낯간지럽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되게 시험에 많이 내요. HSK라는 시험 안에.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관광 명소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리장성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요리는 카오야다. 마찬가지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包子 또는 饺子다. 밑에 마찬가지로 탕국. 그리고 마지막에 시홍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판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표준어에서는 시홍시라고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토마토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것에 대한 카테고리를 내가 蔬菜, 야채를 쓸 줄 안다. 그러면 我最喜欢的蔬菜是 西红柿 하면 되는데 만약 蔬菜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냥 음식으로 쓰세요. 똑같이 我最喜欢的食物是 빙간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我最喜欢的菜 안 되나요? 이렇게. 순서 위에 거 먼저 써야 돼요. 위에 거 먼저 쓰고 밑에 거 써야 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맞습니다. 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야채, 요리 되지 않나요? 그럼 我最喜欢的菜是西红柿 안 되나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문장 자체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왜? 차이라는 단어는 특정 어느 하나의 야채거나 요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카테고리를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차이를 여기다 갖다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토마토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차이라는 단어에서는 1번에서 야채가 아니라 1번에서 무엇부터 1번은 요리부터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차, 한국차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해서 내가 야채를 쓰고 싶다면 그냥 차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슈차이라고 써야 됩니다. 앞에다가 슈를 꼭 붙여주세요.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토마토라는 뜻이겠고요. 자, 두 번째 패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만능의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만능의 장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물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쓰면 되냐? 이 물건을 나한테 건네주세요. 이거 좀 한번 주실래요? 저기에 있는 걸 한번 내 쪽으로 건네주세요. 이렇게. 칭 부탁하는 거죠. 빠 그 물체, 보이는 그 물체를 주세요. 동사를 넣어 놓을 수 있어요. 交给我递给我拿给我더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냥 그 행동을 무시하고 그냥 주세요 라고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열쇠의 키가 나왔잖아요. 请把钥匙 열쇠를 주세요. 请把钥匙给我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명사들이 이 패턴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명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명사 편지봉투, 信封 비닐봉다리, 塑料袋 자, 따이라는 글자 기억하세요. 주머니, 봉다리 다 됩니다. 그래서 옷에 있는 코, 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옷의 주머니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塑料袋는 塑料가 비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닐 봉다리가 되겠습니다. 橡皮, 지우개, 盒子, 통, 박스. 그리고 盒子라는 단어와 箱子라는 단어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로 봤을 때 箱子가 훨씬 큰 느낌이고 盒子가 조금 작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 정교함으로 봤을 때 箱子는 조금 투박한 느낌인 거고요. 盒子라는 단어는 조금 정교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반지 케이스는 반지를 넣는 箱子일까요? 반지를 넣는 盒子일까요? 盒子예요. 만약 반지를 넣었는데 箱子에다 넣었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반지를 넣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箱子는 큰 거, 투박한 거, 盒子는 작은 거, 정교한 거. 알겠죠? 下一个袜子, 양말. 杂志, 그냥 책이 아니고요. 잡지책, 잡지. 登机牌까지도 마찬가지로 저거 나한테 건네주시겠습니까? 저거 나한테 주십시오. 登机牌라는 것은 탑승권입니다. 好, 登이라는 것은 등 올라가는 거. 机는飞机, 비행기에 올라갈 수 있을 때 내가 손에 들고 타야 되는 팻말, 탑승권.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는 문장이 다른 방식으로 문장이 장문이 되어도 되겠지만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만능의 패턴을 기억하세요. 저걸 나한테 건네주세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또 다른 패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음식이 나왔죠. 두 번째는 물건을 건네주세요 나왔잖아요. 세 번째, 물건도 아니고 음식도 아닌 거. 약간의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 聚会.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죠? 누가 봐도 지금 파티하고 있고 모임하고 있잖아요. 聚会는요, 모임, 회식 등등의 뜻으로 의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물건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라는 동사를 떠올립시다. 만능의 패턴, 告诉. 자, 먼저 이 단어부터 우리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하다 할 때 하다는 슈어였잖아요. 근데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바꿨을 때는 告诉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 단어를 꼭 명심해서 기억해 주세요.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슈어라는 것은 내용을 말하거나 또는 그 어떤 언어를 구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는 두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 넣을 수 있습니다. 누구랑 얘기한다라고 말하려면 그 사람과 누구와를 앞에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我跟누구, 我和누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달라요. 이 녀석은 목적어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이중 목적어 동사입니다. 즉, 告诉 사람.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끈 누구 쇼라고 해서 끈 누구 가우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앞에다가 쓰지 않습니다. 가우수 사람 뒤에다가 뭘 알려주는지 알려주는 내용을 바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인 거예요. 사람 첫 번째 목적어, 내용 두 번째 목적어.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칭. 나한테 첫 번째 목적어는 나, 사람 누구? 나, 워. 뭘 알려주세요? 모임 시간을 알려주세요. 등장. 이렇게. 꼭 나뿐만이 아니에요. 친구한테 모임 시간을 알려주세요. 请告诉朋友. 사람을 바꿔야 되겠죠. 聚会的时间 시간이 아니고요. 장소, 地点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만능 패턴 중에 세 번째. 그 어떤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告诉 어떤 사람, 내용 어떤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패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약속 시간, 约会的时间 컴퓨터의 비밀번호 여기 등장하잖아요. 电脑的密码 자, 휴대폰의 비밀번호 手机的密码 나한테 휴대폰 번호 알려주세요. 나한테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나한테 컴퓨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다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你的看法 요게 시험에 또 나옵니다. 看法是什么意思呢? 보다가 아니라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당신이 보는 방법이라고 해서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관점. 나한테 당신의 관점을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请告诉我 한 다음에 당신의 관점이잖아요. 你的看法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区别, 차이점, 구별 이런 뜻입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또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건이 두 개가 되게 닮아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가 쓰는 거고 저건 어디에다가 쓰는 거지? 이것들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타문을 썼고요. 만약 물건이거나 사물이라면 타문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마지막, 考试的标准, 시험 기준.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하면 합격한다. 어느 정도까지 미달이면 탈락한다. 그 기준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추상적인 의미로서 쓰이는 이런 명사들이 나왔을 때는 세 번째 만능의 패턴 뭐가 가능하다고요? 그것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는 이런 패턴에 조금 들어가기는 애매한 추가적인 명사들이 나왔을 때 장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단어를 정리하고 실전 쓰기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理想是当 자, 理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 단어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명사면요. 이상, 꿈이고요. 형용사 할 때는 이상적이다예요. 자, 그럼 오늘은 명사 날이잖아요. 내 꿈은 뭐였습니다. 무엇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我的理想입니다. 是입니다. 무엇입니까? 뒤에 이거.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我的理想是 되다. 땅 훌륭한 선생님이 한 분. 一个优秀的老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第二个味道不太好 맛이 나옵니다. 味道好吃 이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맛이 맛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맛은 좋다라고 하는 게 더 매끄럽습니다. 味道가 맛이란 뜻입니다. 이 음식은 맛이 있다. 괜찮아요. 이 음식은 맛이 좋다. 좋습니다. 근데 이 음식은 맛이 맛있다. 되게 이상하죠. 왜? 好吃가 맛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味道가 나오잖아요. 好吃를 쓰지 말고 그냥 好를 쓰는 겁니다. 这个东西味道很好. 맛이 되게 좋아요. 근데 不好하면 안 좋아요. 不太好하면 그다지 별로예요. 그래서 음식을 얘기할 때 动作, 행동 인데 중국어에서는 동작으로 쓰는 겁니다. 느리다 빠르다. 动作很快动作很慢. 이 동작, 이 포즈가 너무 어려워. 动作太难了. 메시지, 소식을 받았습니다. 收到消息. 梦, 꿈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做梦. 너무 쉽죠? 하다, 꿈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下一个出了很多汗 땀 나다 났습니다. 아주 많은 땀 出了很多汗 나한테 땀을 알려주세요. 이상하잖아요.
마지막 牙膏用完了 시험에서 물건이 등장했는데 음식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거나 건네줄 수 있는 것보다는 이게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약과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다 썼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을 넣어주겠으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내가 다 썼습니다. 치약인데 사람이 등장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어떤 소모품의 사용이 끝났습니다 하면 그 소모품 자체를 주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牙膏用完了 나를 넣겠으면 我用完了牙膏 근데 그냥 치약 끝났어요. 치약 없습니다. 이제 다 썼어요. 그러면 牙膏用完了 네, 이렇게 우리가 패턴에다가 넣기 조금 애매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패턴 예문들을 한번 쭉 봐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또 실전 장문을 한번 직접 손을 대면서 해보면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면 더 좋다라는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그림과 그 단어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바로 볼까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은 배가 아픈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던 그 만능 패턴에다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배가 아파요. 뭐 어떻게 만들면 되죠? 他肚子很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아팠는데 어느 정도로 아픕니까? 他肚子 아프다 끝난 게 아니고 정도 보호를 넣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아픕니다. 아픔과 관련해서 감정과 관련해서 수로로 썼을 때 수로 한 다음에 또 뒤에다가 리하를 쓰면요 그 정도가 극에 달했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왜 또를 한 번 더 썼나요? 너 동사 앞에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읽습니까? 得 같은 말로 뭐 인가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취위에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준 거잖아요. 점수를 더 많이 노려볼 수 있거든요. 他肚子疼得厉害. 배뿐만 아니에요. 만약 나중에 다른 걸 이렇게 머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他头疼得很厉害. 得去医院. 다 됩니다. 그래서 아플 때, 어딘가가 몸이 불편해 보일 때 이런 패턴에 따라서 장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누가 봐도 탑승권입니다. 앞에 있는 패턴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탑승권을 나한테 건네주시겠습니까? 그 탑승권을 나한테 주세요. 请把登机牌给我 됩니다.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우리가 이런 패턴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我的登机牌, 내 탑승권, 친구의 탑승권, 朋友的登机牌 어디 갔지? 안 보여요. 没有了가 아니라 不见了를 씁시다. 不见了, 눈에 안 보인다.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다. 자, 확장 갑니다. 이렇게. 好, 请给我看一下. 나한테 주세요가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 물건을 您的登机牌. 여기서 요거 역시 패턴으로 기억합니다. 请给我에서 끝나지 말고 请给我看一下. 나한테 보여주세요. 무엇을? 您的登机牌. 등지牌가 아니라 다른 물체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请给我看一下 당신의 신분증, 您的身份证 가능합니다. 여권, 您的护照 가능합니다. 好, 세 번째. 누가 봐도 뭡니까?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短信是什么해서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메시지인 겁니다. 메시지를 받았거나 메시지를 발송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받다라는 우리가 단어를 패턴으로 외웠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너의 메시지 이겁니다. 잠깐. show,만 동사예요. 到了라는 것은 이 동사 수로의 보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我收了你的短信 안 되나요? 패턴과 맥락과 문법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화가 매끄럽게 만들어지려면 到了를 넣어야 됩니다. 왜? 나 받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패스 넘겨줘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휴대폰에 네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뒤에다가 붙여줍시다. show 받았고요. 메시지가 도착했어. 我收到了你的短信. 메일도 마찬가지고요. 택배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배송을 해준 음식,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收了만 하지 말고 收到了 도착했어요. 이렇게 같이 넣어줄게요. 자, 조금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충 한번 본 게 아니라 꼼꼼하게 봅니다. 他 봅니다. 看了一遍 한 번 短信 메시지를. 근데 어떻게? 仔细的. 요거 앞에서 장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해 드렸던 적이 있죠. 이 행동을 하는데 어떤 태도, 어떤 심정, 어떤 마음, 어떤 기분으로 한다. 땅지자처럼 생긴 떠와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다. 그는 메시지를 꼼꼼하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他仔细地看了一遍短信.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短信이 아니라 메일이 왔습니다. 똑같이 쓰세요. 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똑같이 쓰세요. 이런 방식으로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단어만 기억하지 말고요. 이 단어와 함께 기억해야 되는 문장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하나씩 계속 쌓아가야지 나의 HSK 실력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면 꼭 작문하기뿐만이 아니에요. HSK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단어가 가장 기본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듣기 공부를 하던 독해 공부를 하던 쓰기와 배열하기를 하던 상관없이 모든 파트를 아우를 수 있는 조언이 될 수 있는데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볼 때도 좋습니다. 그 단어의 뜻만 보지 말고요. 적어도 그 밑에 있는 예문을 한 번은 꼭 보세요. 그래야지 이 단어가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용법과 또 다른 어떠한 의외의 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단어가 쓰이는 문장의 맥락과 앞뒷말을 살펴봐야지 이 단어 자체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정말 흔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한국어에 이런 말 있죠. 배만 봤어요. 근데 이 배가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를 내가 장문의 밑에 있는 그 예문을 안 보고 그냥 장문만 하려고 해요. 어떤 배로 쓸지 모르겠습니다. 내 배가 나왔어요. 배입니까? 배를 먹었어요. 배입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배입니까?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배입니까?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꼭 예문을 한 번이라도 보고 나야지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문을 계속 보여드리는 거죠. 네, 오늘은 그러면 쓰기, 작문하기 공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수업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단어로도 작문할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好的，同学们再见。